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편 마무리하셨죠? 이제 오늘은 우리 과목의 두 번째 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교재 29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크게 세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그리고 다음 주에 정리할 중개실무편,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되어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한 70% 정도, 총 40문제 중에 한 3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했었고요.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15%, 한 5문제 정도, 다음 주에 정리해 보실 중개실무편에서 또 15%,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직은 1, 2월 과정이고요. 중개실무편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시는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연관학습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 데다가 1, 2월 과정은 7주 과정으로 좀 짧게 진행돼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하고 중개실무편은 한 주씩만 제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 5주를 공인중개사 법령편에 집중적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아직 1, 2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개괄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뭐 이렇게 암기를 하는 과정은 아닌데, 294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1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 법령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외에도 또 다른 제도가 있으니까 등자를 부셨겠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었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원래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다. 여러 번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5년에 실거래가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지난주까지 공부했었던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당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급히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제도였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법의 명칭을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을 해서 2005년부터 법의 제명을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의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20글자가 넘는 법의 명칭 아주 길게 뽑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다가 2014년에 법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중개업법 안에 하나의 제도로 도입되었었던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분리 독립해 나가서 별개의 법률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 지난주까지 공부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는 법이 별도로 시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2014년에 폐지가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자, 폐지된 법의 명칭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고 새로 시행되는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등자 하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일단은 법의 제명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거의 변형 없이 그대로 도입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1964년에 제정이 되어서 거의 뭐 한 4, 50년 유지되었었던 법이 있었는데 2014년에 그 외국인 토지법을 폐지합니다. 폐지를 하고 외국인 토지법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 법 속으로 옮겨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이 법 속에 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시간에 제일 처음 공부하시는 법이 뭐예요? 부동산 공법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는 파트. 국토법이죠.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었던,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거래 규제 수단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원래 국토법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2014년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법 시험범위였습니다. 공법에서 출제되던 제도였었는데 국토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뽑아서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속에다가 꽂아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게 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시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와 관련해서는 고정적으로 한 문제입니다. 매년 안 나오는 해도 없고 많이 나오는 해도 없고 매년 한 문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5문제 정도, 이 과목에 한 15%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제도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인데, 제도의 제목만 보면 부동산 거래는 다 신고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딱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만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도가 도입될 때는 2005년 그렇게 도입되었지만 신고해야 될 대상이 조금 더 확장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거래를 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권리에 무슨 거래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29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일반으로 넘어왔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일반인데 신고 대상물을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30일. 이게 작년에 개정되었어요. 60일이었었는데 신고 기한을 3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 대상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 신고 대상이 나옵니다. 괄호 1번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등 관계 법령에 따르는 부동산의 공급계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괄호 3번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무슨 계약? 매매계약인데요. 1항을 보시면 위에 괄호 2에 따르는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첫 번째는요, 부동산이요. 토지 또는 건축물이죠.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무슨 계약? 매매계약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관계 법령에 따르는 부동산의 무슨 계약? 공급계약입니다.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체결되었을 때 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급계약에 따라서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중개실무에서는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분양권이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주자의 지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 실무에서는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도의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토지 또는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이 권리죠. 부동산과 관련된 일부 권리도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거래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거래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과 무슨 계약만? 공급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계약이 매매 계약이죠. 그러나 매매만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유일한 계약은 아니에요. 교환 계약도 계약이죠. 민법이 정한 전형 계약인데 교환 계약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지만 토지 교환 계약, 건물 교환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없습니다. 매매 계약만요. 증여도 계약인가요? 계약이죠. 근데 증여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이긴 하지만 토지 증여 계약, 건물 증여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이나 저런 권리에 관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금방 보셨는데 그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이요? 30일이요.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이나 아니면 권리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그 부동산이나 권리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일컬어서 신고관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고관청에 가서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는요,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제도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 이런 게 없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게 될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토지 거래는 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제도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부동산의 면적도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도 없이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체결되면 무조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매매 계약 체결된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일 수 있죠. 그러면 계약 전에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법 시간에 농지법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시죠? 농지법 8조 2항에 따라서 그 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시군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답니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든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등이 체결되면 무조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어디 가서 한다고요? 물건이나 권리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저런 매매나 공급 계약이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로요.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매매나 공급 계약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중개 완성의 결과로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그 중개를 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중개를 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어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되지 않은 직접 거래일 경우에만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매매나 공급 계약이 중개 완성의 결과이냐 아니면 직접 거래의 결과냐에 따라서 법상의 신고 의무자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한다는 것은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거래 신고 의사를 보일 때 비로소 공동 신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직접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공동신고는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건물 등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매매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 중에 일방이 국가 등일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대요.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라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저런 매매나 공급 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성사되었다면 그때는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데 이 매매나 공급 계약이 2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로 인해 성사되는 매매나 공급 계약일 수도 있죠. 그때는 그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여러 명이면 그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그 중개 행위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큰 골자인데 1, 2월은 우리가 큰 프레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배우신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 계약을 중개 완성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네, X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부동산 법정 중개 대상물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 대상이 100%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 우리가 중개 대상물로 공부했었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지만 이 법상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목의 매매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나 건축물의 거래 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OX? 아니죠. 그것도 틀렸죠. 토지나 건축물의 거래 계약을 중개 완성했어도 그 거래 계약의 내용이 매매나 공급 계약일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뭐 토지 임대차 계약, 아니면 토지 지상권 설정 계약, 건물의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OX? 그건 또 O입니다. 계속 틀리는 분들이 네, O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래 당사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땅 팔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집 샀다고요.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고요. 그 매도인과 매수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0일 안에 신고 하나 안 하나 잘 보다가 안 하면 우리라도 가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신고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 누구한테 떨어져요? 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떨어지지 거래 당사자는 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 완성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X죠. 뭐가 틀렸죠? 네, 등록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은 신고관청이라고 이 법이 말하는데 이 법이 말하는 신고관청이 어디예요? 예,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서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러면 표현만 다르지 실제로는 거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가 거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거기인 경우와 거기가 아닌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어디죠? 강남구청장이죠. 사무소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강남구 대치동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 완성했다. 그러면 등록관청도 강남구청장, 부동산거래 신고관청도 강남구청장이죠. 자, 근데 강남구 대치동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강남구청장이죠. 등록관청은 대치동에 중개사무소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은 어디예요? 노원구청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치동에 중개사무소가 있지만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원구청장에게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중개 완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직접 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공동 신고하라는 것은 직접 거래 시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공급계약이라면 공급자도 수급자도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동신고지, 공동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는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어렵거나 귀찮으면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당사자 중에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리신고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 중에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중개 완성으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신고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개 완성 시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행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배웠는데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뭐라고 불렀죠? 고용인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나 같은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가 있었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 불과하나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사이죠.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신고관청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갖다 제출하는 방문 신고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해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관련 시스템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서 신고사항을 컴퓨터 창에 입력해 넣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전자문서의 방법의 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면 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을 면전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신분증명서를 보여줄 수가 없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공인증서라고 올해부터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지, 대리인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방문 신고할 때 대리인들이 대행해서 방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문 신고를 한다면 방문을 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가는 자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시라면 당사자 중 1인이거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거나, 중개완성시라면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의 소속공인중개사이거나, 그 넷 중에 누군가가 신고관청에 신고하러 가겠죠. 그 넷 중에 누군가가 신고하러 가든, 신고하러 갔으면 신고하러 간 자는 자기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 담당 공무원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공적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같은 공적 신분증명서를 내보이고, 작성한 신고서에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 거래 시 당사자 중에 1인의 위임을 받은 이 대리인이 신고하러 갈 수 있죠. 근데 이 대리도요,
민법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임의 대리인 거죠.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리권을 증명하라는 의미에서 이 법은 요 대리인은 신고하러 갔으면 대리인 자기 신분증명서는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되고 위임을 한 자가 제출해달라고 하는 신고서 제출해야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임을 한 당사자가 자필 서명을 한 위임장에다가 위임을 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서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야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개 완성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날도 춥고 구청 가기도 귀찮고 그러면 누구 보낼 수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가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기 신분증명서는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 법이 이 소속공인중개사한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된 위임장이나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명서 사본 가져오라는 말을 이 법이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가져오라는 요구를 이 법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런 거 안 가져와도 보낸 저 사람 소속공인중개사인 거 우리가 알아, 확인할 수 있어. 그건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이미 공인중개사법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고용을 했다면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해야 됐었던 자이거든요. 지금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하러 왔다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한 거죠. 근데 업무 개시 전에 공인중개사법은 고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한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이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길 수도 있지만 거기가 아닐 수도 있어서 거기가 거기인 경우와 거기가 아닌 경우를 아까 우리가 사례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군구들 간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신고관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지금 왔다는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보냈다는 저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재 고용인인가 하는 여부는 신고관청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시 소속공인중개사는 위임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뭘 신고해야 되느냐? 이제 신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중에는 먼저 공통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무조건 신고해야 될 공통신고 사항 299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중에서 299페이지 첫 번째 공통신고 사항 박스 있죠? 보시면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매도인과 매수인, 공급자와 수급자 인적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이고요. 세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과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슨 거래 가격이래요? 제도 자체가 실거래가 확보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예 입법상의 표현에 실제라는 말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 진짜 거래한 금액을 신고하라는 거죠. 다운 신고하거나 업 신고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이 있었을 때는 조건과 기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자,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공통신고 사항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직은 뭐 암기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까 299페이지 박스를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소개할 테니 보시고 답을 잡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2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4번 실제 거래 가격,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정답은? 예, 5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출제위원이 뭐라고 출제했냐면 다음 중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신고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자,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때요? 직접 거래지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사항이 정답이었었던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에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등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공통신고사항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두 번째,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공통신고사항에다가 법인이 주택의 거래를 했을 때는 다음의 사항들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아래 박스예요. 1항 법인의 등기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서 기억항을 보면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면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또 니은 거래 상대방도 법인이라면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3항에 주택 지급 목적 및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에는 취득의 목적,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한다. 이거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추가 신고 사항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또 추가되는 것이 법인 외예자가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추가 신고 사항인데요. 그냥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입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 대폭 확장되어서 일반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될 사항이 이제 아래 박스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부령이 정한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이요. 자금 조달 계획과 매수인의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이것을 신고해야 할 의무는 일반 지역일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얼마일 때만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무조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보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아파트 거래 가격 매우 높으니까요. 6억 원 이상의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앞 페이지 넘어가서 공통신고 사항을 보십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고 상상하시고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신고해야 되는데 1항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썼잖아요. 그러면 벌써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썼죠. 개업공인중개사 아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 계약서에도 써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네 번째, 종류 이거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물건의 표시로 기재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가격 알선해서 조정해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이 있었으면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에도 필수 기재 사항이니까 기재했었던 사항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원래부터 알아요. 내 정보니까. 내 정보니까. 자, 공통신고사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했다면 공통신고할 사항은 이미 다 확보한 정보들이죠. 근데 그 물건이 6억 원 이상의 물건이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속하는 물건이라면 이걸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금조달계획,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매도인은 알아요? 매도인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 매수인이 나한테 돈을 어떻게 마련해 줄지를 어떻게 알아요? 매도인도 모르고요. 개업공인중개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매수인만 아는 정보잖아요. 내가 저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는 매수인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중개 완성 시에는 누가 신고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겠어요? 네, 매수인이 작성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줘야 신고를 할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30일 이내 해야 돼요. 30일 이내. 그래서 그 경우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은 매수인이 작성을 하여 신고인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25일 이내에 전해주도록 합니다. 그래도 5일 여유는 주고 줘야 받아가지고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거니까요. 근데 꼭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를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완성 시에는 줘야 한다. 이렇게 입법하기가 또 좀 뭐한 것이요. 다른 정보와는 달리, 공통신고사항과는 달리 이런 문제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6억 원의 매매 계약이 동네 복덕방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동네 사는 아저씨라 그 복덕방 아저씨 잘 알아요, 매수인이. 근데 이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이 이렇습니다. 총 6억 원의 매매 금액 중에서 3억 원은 기존의 아파트 임대차 전세 보증금 빼서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이번 주에 친정에 가서 대굴대굴 울고불고 해서 뜯어낼 거고
나머지 1억 원은 시댁에 가서 또 잡아줬다 엎어졌다 울고불고 하면서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6억을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한 동네 사는 복덕방 저 아저씨가 그런 자금 조달 계획을 아는 게 쪽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별도 제출에 체크를 하고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신고관청이 하는 것인데, 이 신고관청은 물건이나 권리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었었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으면 이제 신고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신고 내역을 조사하는데, 신고해야 할 사항인데 신고서를 보니까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신고서에 지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든가 면적을 기재하는欄이 비어 있다든가 이렇게 신고사항에 누락사항이 있으면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이를 보완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작성해 가지고 오시면 접수가 안 됩니다. 가서 빈칸 꼼꼼하게 다 메꿔 가지고 오십시오. 보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신고관청이 신고서를 딱 보니까 신고해야 될 사항 누락됨이 없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도 되어 있어서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은 갖췄습니다. 외형은 갖추었어요. 근데 분명히 아까 공통신고사항 중에 거래 금액은 무슨 거래 금액 신고하라 그랬어요?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딱 보니까 아니 이 정도면 적어도 이 동네에서 4억에는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3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신고서가 들어온 거예요. 다운 신고한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3억 원에 매매했다고요? 그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진짜 3억 원에 매매고 계약금이 3천이었다고요? 그 통장 입출금 내역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신고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사실만으로도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수사권 비슷한 힘을 행정기관한테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압박을 해서라도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입법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방금 전 사례, 신고관청이 신고서를 보고 아니 이 정도 물건이면 4억 정도에는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서에 3억이네. 이거 다운 신고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시장이, 군수가, 구청장이 무슨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 관할 구역 내 무슨 아파트는 얼마, 무슨 단독주택은 얼마의 거래가 되는 게 적정한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뭔가 사전에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 판단 자료를 주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른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아주 짤막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합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뭐였겠어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목상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 업무는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감정원이 위탁한다고 했다가 작년 말 올해 막 들어오면서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게 또 신설되었죠. 그래서 또 다시 법을 개정해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국토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어쨌든 그건 업무 위탁이 그런 거지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수단으로 해서 신고관청은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는 거죠.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고 적정성이 검증이 되면요. 적정성 검증의 결과를 신고관청이 통보해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통보하냐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요. 세무서장이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이제 관할 세무관서장은 통보받은 적정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와 관련된 행정각기관의 역할과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한다고요? 예,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위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 검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이용해서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증 작업은 누가 한다고? 네,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을 하고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는 신고관청이 누구에게 통보해 준다? 네,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 주면 이제 세무관서장은 통보받은 적정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정성이 검증되어 신고받은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면 이것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락되는 거죠. 신고 절차는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면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검인이 의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다면 이제 계약서 검인 신청하러 가지는 않아도 된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 30일인데 언제부터 30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 기준일이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된다. 그러면 이미 계약이 이행도 종료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니까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죠. 근데 문제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정서상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아직 계약은 거의 99% 이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거예요. 보통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물건 인도 인수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데 한 2달은 걸리니까 말이에요. 아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체결일로부터 30일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30일 이내 신고해야 돼서 30일 이내 기간에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고요. 그런데 신고 필증을 발급받고 나서 그 신고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 등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한마디로 계약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되었는데 그 건물 매매 계약은 취소가 되었는데 아니 팔지도 않은 땅에 양도세가 사지도 않은 집에 취득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제 등이 되었다면 해제 등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 등이 되면 해제 등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다시 해제 등을 신고하여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요, 계약이 체결되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했거든요. 근데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나서 계약이 깨졌으면 해제 등에 신고하면 되죠. 근데 계약이 깨지진 않았어요. 계약이 깨지진 않았는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신고했네. 신고를 잘못한 게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신고사항의 원시적 불일치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정정 신청하는 겁니다. 정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정정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정정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정정된 신고필증을 재발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을 다 보셨죠? 근데 신고 사항 중에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일부 사항들이 있어요. 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거래 금액 정정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까 실제 거래 금액 신고해야 됐었잖아요. 정정 신청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정정 신청 받으면요, 일단 다운 신고해보고 눈치 봤다가 걸릴 것 같으면 얼른 가서 정정 신청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세부 사항들 나중에 3, 4월 과정부터 자세히 볼 건데 일부 정정 신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고할 때는 아무것도 잘못 신고한 거 없었어요. 그대로 정확하게 옳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 필증을 발급받고 나서 신고한 사항 중에서 후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요, 아까 공통 신고해야 될 사항 중에는요, 계약일이 있었고요, 중도금 지급일도 있었고 잔금 지급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일을 신고해야 됐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는 것이니 30일 이내 시점 중 어느 시점에 서 있든 간에 계약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할 당시 지나간 과거입니까? 다가올 미래입니까? 예,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일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중도금 지급일도 신고해야 돼요. 지나간 과거일까요? 다가올 미래일까요? 몰라요.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고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근데 잔금 지급일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99% 다가올 미래지 지나간 과거는 아닐 거잖아요. 30일 이내 신고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잔금 지급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3월 5일 날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3월 5일이라고 기재했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잔금 지급일은 3월 5일이라고 신고했다고요. 잘못 신고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초가 됐는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럽니다. 제가 중도금까지는 잘 치렀는데요.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신용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잔금을 지불할 돈이 한 달 정도 늦게 대출이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하니 그 잔금 지급일 한 달만 좀 늦춰주십시오. 그랬더니 매도인이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은행에서 업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한 달로 미뤘으면 신고할 때는 잘못 신고한 게 없잖아요. 근데 신고한 사항 중에 지금 후발적 불일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경해야죠. 정정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변경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된 내용이 확인이 되면 변경된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큰 흐름만
큰 흐름만 살펴봤는데도 지금 우리가 1시간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3, 4월 과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있겠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 또 작성 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 6월부터는요. 303페이지 보시면 올해 6월부터는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래요. 근데 지금 법률은 큰 틀을 잡아놓고 아직 세부 규정들은 내일 모레가 3월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법률의 내용만 한번 간단히 보시면, 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인데 원칙,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매매 금액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아직 저도 모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은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생기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6월부터는 일정한 주택은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도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시험은 10월에 보죠. 근데 이 제도는 이제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6월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반드시 올해 출제가 될 부분이겠죠. 세부 내용 확정되는 대로 내용들 정리해서 다음 과정부터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문제였었고요.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쉬었다 보겠습니다.